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자 명리학, 오늘은 제 4강이 되겠습니다. 4강 큰 주제는 오행과 간지의 부호 모형.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명리학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이제 오행 그리고 천간지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로 오늘 함께 하시겠고요. 작은 내용으로는 첫 번째 오행의 연원, 어떻게 오행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행 이론과 음양 이론이 서로 이제 만나면서 이제 우주의 도식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간지의 부호 모형인데 천간지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 때 보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각 주 기둥마다 천간지지에서 4개의 기둥이 이제 총 8글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팔자가 되죠. 그래서 4개의 기둥 4주와 8글자, 여기에 속한 8개의 글자, 팔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행의 연원, 오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기의 원시 오행설은 이제 은나라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는 이제 상나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자기들의 역사로 만들어 버렸지만, 고대 상고시대를 이제 상고시대가 지나서, 이제 왕조가 시작됐다고 하는, 중원 지역에서 왕조가 시작됐다고 하는 그 첫, 나라가 이제 하나라거든요. 하나라, 은나라, 이제 주나라로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 은나라가 위치해 있던 곳이 지금 중국의 산동성 지역입니다. 그 산동성 지역에 이제 은나라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산동성 그리고 산시성. 여기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사마천의 사계에도 나옵니다만 이 지역에 살았던 부족들이 동이족이에요. 그 이족이 이제 활이자인데 활을 잘 쏘는 부족들을 이제 이족이라고 불렀는데, 이족에는 이제 9개의 부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동쪽에 사는 이족을 동이족이라고 보는데, 이 동이족을 보통 우리 이제 그 한국인의 그 조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지금 이제 살고 있지만, 사실 옛날 이제 그 삼국시대부터 올라가면 이제 고조선이 만주 시베리아 이쪽 그 초원지대, 그리고 일부 이제 중원, 이제 평야지대까지 걸쳐서 살았는데, 그 남쪽에 걸쳐 살았던 부족들이 이제 동이족인 거죠. 그래서 이 은나라가 이제 서기전 1600년경부터 이제 서기전 주나라가 세워지는 이제 1100년이라고도 하고 1046년이라고 하도 정확한 연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 서기전 11세기경에서 이제 오행설이 시작됐는데, 이 동이족은 농경 생활을 하던 부족이 아니고 이 목축 생활을 했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소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이동하는 목축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위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 방위가 중요했던 이 은나라에서 이제 그 방위를 나타내는 이제 오방 개념이 나온 거죠.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이제 이 오방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오행이죠. 그래서 이 오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문헌으로 보면 이제 주나라 때, 이제 주나라가 그 상나라,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은나라의 귀족이었던 그 기자로부터 이제 그 홍범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 설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홍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요. 5가지 이제 물질적인 요소로서 수화, 목, 금, 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일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화, 목, 금, 토, 물, 그 다음에 불, 나무, 쇠, 그 다음에 땅. 이런 이제 수화, 목, 금, 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한 것은 이게 안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물질 요소 중에서 이 5가지가 물과 불과 나무와 쇠와 땅,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사회적으로 안정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이 담겨져 있는, 오행이 전행된 이 홍범에 보면 그러니까 주나라 이전에 대략 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상나라가 세워진 이후 한 1000년 동안 이제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사랑인데,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바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한 300년 이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기전 8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 춘추시대에, 이 오행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이제 오행에 대한 이제 역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오행의 분류가 굉장히 광범해지면서 이 오행 이론이 이제 그 음향 이론과 다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연적인 물질 요소 5가지, 이게 이제 오행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오행을 연구하는, 오행을 해석하는 그 연구자들 중에, 학파들 중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오행의 해석 방법이 뭐냐면 상극과 상생이었습니다. 오행을 해석을 하는 방법에서 상극과 상생이 이제 중요했는데, 이 오행이 이제 물질적인 재료라는, 초기에는 이제 이건 5가지의 이 자연을 이루는 물질적인 구성물이다라는 이제 그 원시적인 어떤 부류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이것이 이 사물들 간의 관계를 통한 인식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사물의 대립과 모순관계라고 하는, 그걸 이제 상극과 상생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국시대 후반에 들면서 오행설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오행이 이제 지금의 이제 동양 사상의 이제 그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그 음양 사상과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오행 사상의 한 줄기가 있었고, 음양 사상의 연구하는 흐름이 이제 있었는데, 이 두 줄기가 춘추 시대를 지나서 전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 시대 말기에 이 음양학파의 그 아주 유명한 그 학자였던 추연이라는 사람, 그 서기전 4세기형 사람이었는데, 이 추연이라는 사람이 이 음양학파의 이제 대가죠. 이 오행을 받아들이면서 오행을 단순한 5가지의 어떤 자연적인 물질로만 본 게 아니라,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화목급도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 이 우주의 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5가지 이제 원소다라고 이제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5가지 오행의 이 우주의 기를 구성하는 이 기들이 서로 이제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이 오행이 정식으로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양, 오행, 가라고 하는 단지 이제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6대 학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명가, 그리고 음양, 오행, 가. 이렇게 해서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제 학설들과 이론을 내세웠던 제자백가 중에서 이 백가들 중에 하나의 학파로 들어오게 됐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기 목화 토 금 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대로 맞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목과 화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상생의 순서로 볼 때 목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불을 생하고 화를 생하고, 불이 토를 생하고 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이 금을 생하고 쇠를 생하고, 이 쇠가 물을 생해주는 관계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는 서로 상생의 관계인데, 여기 이제 실선에 나온 관계는 목은 이제 화를 건너뛰어서 땅을 이제 극하게 되는 거죠.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는 토를 건너뛰어서 금을, 그래서 화극금이죠. 화극금. 그래서 금은 또 목을 극하게 되는, 그래서 금극 목이 되는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 불을 극하게 되는, 그 물이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에서의 상생과 상극 관계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오행을 연구하는, 오행의 연구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틀이 되는데, 이 오행에서 이 상생은 흐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대로 흘러가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자연의
어떤 시기를 말할 때는 상생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로 이제 그 적용을 해서 말할 때는 상극이라는 원리를 썼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사, 어떤 인간사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역사라고 본다면 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상극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상극이 막 이제 지나치게 되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뭐 왕조가 바뀌거나 뭐 나라가 망하거나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오행 사이에 있는 이런 상극과 상생의 이 방향이 서로 순환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상생의 흐름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라는 상생의 관계도 있지만, 수화목금토라는 상극의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 상생 상극의 관계를 잘 알아둬야 이 오행이라고 하는 이 우주 원리의 순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양오행가의 어떤 중요한 논리적인 드림이었고, 이제 이걸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즉 사물이 어떻게 대립하고 또 모순되고 또 서로 그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아주 완벽하고 또 그런 어떤 그 복잡한 이런 어떤 논리 체계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춘추 시대를 지나고 이제 전국 시대가 지나면서 음양이론하고 이제 오행이론이 이제 합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6대 이제 학파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음양오행이 합해지면서 이 음양오행가의 이론이 우주의 도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설이 되는데, 음양오행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물들 사이에서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보편적 연관성에 대한 어떤 학설이에요. 그래서 음양은 사물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두 가지 측면의 대립과 통일을 중시해서 사물의 발생과 변화의 원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기운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굳센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기운과 굳센 기운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는 이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양의 기운이 강하게 드러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음의 기운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지, 이 음과 양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연의 어떤 순환 관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내는, 그래서 이 어떤 사물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음양을 통해서 이제 본 거고, 오행은 사물의 본류와 속성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 내부의 구조와 상호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과 오행이 합쳐진 음양오행설이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진나라가 통일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중국을 다스리는 한족이 한나라라고 하는 최초의 이제 한족 통일 국가를 이루면서 이 대일통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큰 나라를 이제 막 몇 개의 나라로 이제 흩어졌던 것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여러 갈래의 어떤 학파와 학설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하나로 묶어내는 거를 우리는 대일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 또는 정치적인 요구 또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필요가 있었죠.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 사조 또는 학문 사조로 나타나는 게 천인합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으로 뻗어가게 된 거죠. 음양오행이 우주에 대한 이해로 뻗어가면서 당시 이제 통일국가 한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정신적 사조 또는 학문적 어떤 좌표 지표로 삼은 것이 대일통이었고 천일합일이었어요. 이제 이걸 통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우주에 대한 통일적인 지식이었죠. 그래서 이 여시춘추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하늘을 본받는다는 사상이 근거해서 음양과 오행을 토대로 자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사회활동에 대한 체계를 구성했다. 그게 바로 이제 여시춘추에 나오는 건데, 바로 위에 그려진 이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하고 그 다음에 12기, 보통 이제 12계절의 때죠. 12기를 털로 삼는 우주의 도식. 그 당시에 우주의 도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계절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어떤 자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년 12달, 그리고 절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음양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이 사계절과 12달의 어떤 변화,
그리고 거기에서 시를 이제 찾아낸 거고, 그 기반은 뭐냐? 그게 왜 우주의 도식이 왜 필요했냐면,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그 기본은 기본적으로는 하늘, 땅, 사람이거든요. 하늘, 땅, 사람에서 이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이제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늘 밑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농사 지어야죠. 그리고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이제 종교적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 활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령.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음양오행이라는 어떤 이 사상 속에 다 들어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때가 됐다. 그럼 이게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음은 줄고 양이 늘어나는 거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졌다. 그럼 음양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음의 기운이 세진 거고 양의 기운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안하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때는 양의 기운이 살아난 거예요. 즉,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덕이 많고, 그래서 이 덕으로 정치를 하는, 이게 양의 기운이 커지는 거거든요. 계절도 그렇게 본 거죠. 계절도.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나타낸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회남자라는 또 문헌에 보면 공간을 세 개의 틀로 삼고, 하늘과 땅이 서로 감응하는 것과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것을 중요한 연관 방식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구야, 오성, 팔풍, 8개의 발음이죠. 28수 별자리죠. 동서남북의 각 방위마다 7개의 별자리가 있고, 그 7개의 별자리에 따라서 이제 총 28수의 별자리에 속해 있는 별들이 이제 있는, 그리고 이제 오간육부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웠는데 동중서 여러분 배우셨죠? 그 동중서, 한나라 때 그 동중서가 천인감응서를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천인감응설이 이제 그 명리가 시작하는 이론적인 틀이었는데, 이 동중서가 지은 춘추 번로에는 우주의 도식을 집대성하고 전국시대 이후에 음양오행 사상으로 우주의 도식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이 인식한 자연계와 그리고 사회질서 변화의 법칙을 설명했고, 오행의 관계를 사회윤리 관계로 보겠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그 자연의 사물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다가, 특히 오행이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음양은 그 어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생각하다 이제 두 개가 합해지면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우주 공간의 자연계,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틀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동중서가 춘추벌로라고 하는 책에 담았는데, 이 춘추벌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춘추는 제가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자료, 그 강의 자료에 보면 밑에 각주를 다 달았어요. 중요한 설명들은 각주를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 PDF 파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밑에 그 각주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춘추, 그 공자가 쓴 노나라 역사죠. 그래서 춘추에 나오는 선진시대 사건 기술에 대해서 일반 원칙을 뽑아내서 개별 사건을 해명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양의 의미 그리고 변화,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오행으로 자연과 사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제천을 해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절차와 의미 등을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늘과 사람의 상동성, 서로 뭐가 같냐. 그러니까 동중서가 천인감응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늘의 뜻에 맞으면 하늘이 자연의 어떤 그 조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천인감응설이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의 상동성, 서로 같은 점과 상관성,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다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의 문질성, 그러니까 어진 것과 올바른 것과 그리고 글과 그 다음에 어떤 이 자질, 그리고 성품 등과 같은 이 경학은 6대의 경문이죠. 공자 이후에 쭉 전해내오던 6대의 경문, 역경부터 시작해서 춘추,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이 6개의 경을 공부하는 게 이제 경학이고, 이제 이게 초기 이제 한나라 때 이제 초기 유가의 학파가 된 거죠. 학문이 된 거죠. 그래서 쭉 이어서 내려오는데, 이제 이 6가지가 이제 이론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간지의 부호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간지의 부호 모형을 보통 간지기일법이라고 해요. 갑자기일법이라고 하는데,
천간이 10개가 있죠. 그리고 지지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각 하나씩이 서로 순서대로 배합을 해요. 근데 이 천간 지지가 전부 다 배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배합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배합을 해서 어떤 일의 기간, 그 날짜가 흘러가는 그 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이게 60이죠. 그래서 갑자부터 시작해서 개해까지 갔다가 다시 갑자로 돌아오면 이제 60이 되는 거죠. 60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으로 보면 60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지를 가지고 연월일 시를 표기하는 이제 역법의 부호 체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게 이 역법의 부호 체계가 형성된 건 이제 그 춘추 시대 노나라 때인데요. 공자가 태어났던 나라죠. 그래서 은공 3년, 그래서 서기전 이제 722년 2월 기사일부터 간지로 이를 기록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고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제 한나라 때 통일된 우주의 도식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천간하고 지지가 이미 이제 이때는 음양오행 체제하고 완전히 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학파가 있었고 오행학파가 있었죠. 그 춘추 시대 때. 그다가 이 음양학파, 오행학파가 전국 시대에 이제 하나로 결합이 되면서 음양오행가가 됐죠. 당시에 이제 백가 중에 하나로의 6대 그 학파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제 한나라 들어오면서는 이제 이 음양오행과 이 천간지지, 간지죠. 간지부호가 다시 이제 또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가가 이 간지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완전한 그 역법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간지가 단순히 숫자 부호가 아니라 음과 양의 그 소식,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또 서로 커졌다 작아졌다, 또 이렇게 서로 바뀌었다가 하는 이제 그것을 표시하는 이제 부호가 됐고, 이제 결국 이것이 이제 만물이 생겨나고 그 성장생서죠. 자라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풍성해지다가 다시 이제 그 쇠하는 이런 생장성세의 순환 과정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사용했다고 하는 건 이제 사기의 율서와 한서 이제 역율지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이건 뭘 말하냐? 이제 간지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이제 이 음양오행하고 완전히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음양오행의 구체적인 부호,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나타내는 부호가 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의 부호 체계가 이렇게 이제 음양오행하고 결합되면서 완벽한 그 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간지의 부호 모형은 천간지지의 부호 체계와 음양오행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부호 모형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명리학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천간은 이제 10개의 구성이 되어 있죠. 10개로. 그래서 갑을병전 무기경 신인계인데, 여기에 갑을은 오행으로 보면 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간지가 음양하고 오행하고 결합되니까 이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안에서의 결합도가 이제 서로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양이 되고 을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행으로 보면 목이 되는 거죠. 이게 병은 양이 되고 정은 음이 되고, 이게 제가 커서를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행으로 보면 화가 되고, 방위로 보면 남쪽이 되는 거예요. 무는 양이 되고, 기는 음이 돼서, 오행으로 보면 이제 토가 되고, 방위로 보면 이제 중앙이 되는 거죠. 경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돼서, 오행으로 보면 금이 되고, 세가 되고, 방위로 보면 서쪽이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하도낙서라고 하는 이제 또 그 그림이 또 붙어요. 하도낙서파가 또 나중에 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숫자가 붙죠. 그래서 임은 이제 양이 되고, 개는 음이 돼서, 오행으로 보면 이제 물, 수가 되고, 방위로 보면 북이 되고. 지지는, 보통 세 개로 끊어지죠? 세 개. 그래서 인묘진에서 인은 양이 되고, 묘는 음이 되고, 진이 양이 되고, 해서, 요 인묘진은 방위로 보면 동쪽인데, 오행으로 보면 인묘가 목이 되고, 진이 토가 되는. 사오미는 사오는 오행으로 보면 이제 불이 되고, 미는 토가 되고, 사는 음이 되고, 오는 양이 되고, 미는 음이 되고, 사시, 계절이 여기서 붙죠. 그래서,
이 계절로 보면 이제 여름이 되는 거고, 신유술은 신이 양이 되고, 음양으로 보면 유가 음이 되고, 술이 양이 되고, 그 오행으로 보면 신유가 금이 되고, 술이 토가 되고, 해자축은 이제 해가 음이 되고, 자가 양이 되고, 축이 음이 돼서, 해자가 물이 되고, 수가 되고, 축이 토가 되죠. 그래서 방위로 보면, 인묘진이 동이 되고, 사오미가 남쪽이 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이 서쪽이 되고, 해자축이 북쪽이 되는. 사시로 보면, 인묘진이 봄이 되고, 사오미가 여름이 되고, 신유술이 가을이 되고, 해자축이 겨울이 되는 과정이 되고, 월로 보면 인월이 정월이죠. 인월이 정월입니다. 그리고 묘월이 음력 2월이 되는 쭉 해서 이제 축월이 음력 12월 섣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월이 음력 11월 동짓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간지의 부호 모형을 가지고 사주를 푸는 기본적인 틀을 삼죠. 이렇게 해서 이제 60시즌, 60일, 60월, 60년에 이제 이런, 간지 부호명이 만들어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 음력 5월 1일생이다. 양력으로 보면 6월 2일인데, 그래서 2000년 음력 5월 1일생은 2000년이 경진년이죠. 그리고 5월은 신사월입니다. 그리고 1일은, 신묘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시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시, 사시, 오시, 미시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지금 진시일 경우에 아침 이제 7시에서 9시 태어났을 때 연주 경진 연주에 신사월주에 신묘일주에 임진 시진이 되는 거죠. 시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주표가 돼서 간지의 부여 모형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본격적인 사주의 틀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행과 간지의 부호용 모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 5강, 다음 주 일요일 날 올려드리는 5강에서는 전통 명리학 발전의 약사,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